11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미국은 11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와, 올해 다 갔다. 여러분 주말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속보, 테슬라, 국제뉴스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신 것은 현재 실시간의 비트코인 모습이거든요. 96,394. 야, 10만 고지 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쵸? 조금 밀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소식은 틱톡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쇼츠 쪽이죠. 틱톡이 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의 실세로 떠오른 우리 머스크, 일론 형 머스크와 접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자, 추 쇼우즈 틱톡 CEO가 최근 몇 주 동안 머스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2.0 행정부에서 실행 가능한 기술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소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추 CEO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경영진에게 머스크와의 소통 사실을 알렸는데요. 추 CEO와 머스크는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죠. 자, 이 추 CEO가 머스크와 소통하는 이유는 퇴출 위기 돌파를 위해서인데요. 틱톡은 올해 초 미국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까지 미국의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용이 금지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경영진은 향후 미국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기 시작했다면서 1기 행정부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입장을 바꾼 데다가 차기 행정부 실세로 부상 중인 일론 머스크의 조력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추 CEO와 일론 머스크가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는데요. 자, 이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틱톡으로서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잡은 셈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틱톡의 퇴출은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명줄 기네요. 바이든 행정부 때도 쫓아낸다 그러는데 아주 여전히 버티고 있고, 원래 미국이 이제 소송 걸리면 좀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서 단순히 이 틱톡의 추 CEO와 일론 머스크의 접촉이 아니라 바이트댄스. 근데 여러분, 틱톡이 미국으로부터 퇴출하는 명분이 뭐죠? 돈 잘 벌어서? 그거 아니거든요. 간첩질 한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진핑 정부와 바이트댄스 좀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중국 쪽의 이야기와 부탁을 또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를 컨택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도와주면 우리도 도와주고 뭔가 이런 또 이 그림들이 자, 수면 밑에서 그려지는 모양새인데요. 조금 더 지켜보면 뭔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1월이면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틱톡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철수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종목이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 BYD에 대한 소식인데요. 못을 박아도, 이게 못을 빵빵빵빵 박아도 뻥 하고 터지기는커녕 불도 안 나는 배터리로 전 세계 시장, 특별히 대한민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2일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BYD의 본사입니다. 이곳에 있는 기술 전시관의 거대한 벽면은 어떤 글귀가 딱 적혀 있었냐면 기술은 왕, 혁신은 근본이다. 야, 애플 좀 들어라잉. 이 BYD가 세계 각국에서 받은 특허증이 촘촘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 BYD 관계자는 우리는 기술 혁신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회사라면서 현재 전 세계에 11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있고 이날 기준으로 5만 6천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BYD가 이 벽면에 걸어놓은 특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야, 이게 지금 특허, 이게 다 지금 특허. 야, 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 같네. 죄송합니다. 이 특허를 이렇게 와 대박이네요. 응? BYD가 지금까지 5만 6천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야, 이 테슬라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내년 초에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이죠. 자, BYD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한 종류로 높은 안정성의 성능까지 개선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직접 개발한 것은 물론 상용차, 승용차 등 자동차로부터 지상 모노레일까지 다양한 운송수단의 전기화 기술을 확보했죠. 실제 지금 한국에서도 BYD 전기 트럭이 굴러다니죠. 그렇죠. 오래전부터.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BYD는 배터리부터 시작하는 회사잖아요. 배터리 만드는 것부터. 자, BYD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술 부문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날 찾은 BYD 본사 기술 전시관에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당연히 이끈 BYD의 자체 개발 블레이드 배터리와 한국 배터리 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삼원계 배터리 안정성 비교 실험이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여러분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이 광동성 선전시 BYD 본사 기술 전시관에도 진행되고 있는 못 관통 실험이거든요. 배터리에 이제 못을 관통시킨 거예요. BYD가 개발한 앞에 보이는 불나지 않는 블레이드 배터리는 못을 뚫어도 아무 일이 없는 반면에 삼원계 배터리, 대부분 지금 전기차가 이 삼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연기와 불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좀 들여다볼게요. 자, BYD의 주력인 LFP 배터리는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뒤떨어지면서 주행거리가 짧다는 약점이 있었죠. 자, 이를 해결한 것이 블레이드 배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는 셀, 모듈, 팩이죠. 팩 단계로 조립되면서 전기차에 장착되는데 BYD는 배터리 셀을 칼날처럼 길고 얇은 모양으로 만들어 모듈 없이 팩에 직접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가 기존 대비 50% 늘어난 같은 부피에 더 많은 배터리셀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주행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자, 블레이드 배터리는 BYD의 모든 전기차 모델에 적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다른 전기차 브랜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테슬라도 이 배터리를 공급받아 유럽의 저가용 트림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BYD가 테슬라한테 납품면 서로 경쟁 아니에요? 경쟁이긴 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아이폰 뜯어보면 거기 삼성, LG 제품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삼성 거 뜯어보면 거기 아이폰 거 들어가 있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네. 자, 블레이드 배터리에서 파생한 셀 투 바디 기술도 BYD의 자랑거리인데요. 블레이드 배터리를 차체 밑부분으로 사용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겁니다. 못 관통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블레이드 배터리는 주행 중에 날카로운 이물질에 찔려도 불나지도 않고요.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죠. 와, 대박이네. 자, BYD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분야 전반적인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BYD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지상 모노레일 윈바랍니다. 윈바. 그러니까 대표적인데 우리가 이제 그 놀이동산 가면 이렇게 막 타는 그 모노레일 같은 거거든요. 자,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되면서 건설 비용이 지하철의 4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 기간도 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YD는 약 7년에 걸쳐 5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9,700억을 투입을 해서 이 윈바를 개발했는데요. 2016년 선전 본사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재 약 270만 제곱미터 크기의 BYD 선전 본사에는 각 건물 2층마다 윈바를 이용할 수 있는 정거장이 총 11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탑승해본 윈바는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일반 지하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기 운송 수단을 생산 중인데요. BYD는 2015년 모든 운송 수단의 전기화를 목표로 하는 7+4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승용차, 버스, 택시, 여객 운송 차량, 상품 물류 차량, 건설 물류 차량, 환경 미화 차량을 뜻하고요. 4는 창고, 광산, 공항, 항만 등 특수 운송 분야입니다. 자, BYD는 기술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연구 개발, 즉 R&D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 약 56억 2,900억 위안, 한국 돈 말씀드릴게요. 1조 1,000억 원이었던 BYD의 R&D 투자 규모는 지난해 무려 7조 7천억. 몇 배야? 7배. 4년 만에 7배 이상 늘렸습니다. 와, 참 어마무시하네요. 자, 올해에는 3분기까지 6조 5천억을 투입했다고 하네요. 야,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그쵸? 7조 늘어나겠네. 와우, 대박. 전년 대비 무려 4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중국 업계에서는 올해 BYD의 R&D 투자액이 9조 7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야, 이런 분위기로 가면 내년에는
10조네 10조. 대박. BYD는 내년에 대한민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 같은 기술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사로잡겠다는 계획인데요. 인동등 BYD 홍보, 브랜딩 총감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에너지차에 대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기술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이 기술은 됐고 얘네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AS만 제대로 하면 이게 쉽지 않네요.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스트리지 소식입니다. 일명 비트코인 비투라고 하죠. 자, 이 회사는 여러분 이 비트코인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나는 저 회사에서 뭘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냥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트코인 급등에 따라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하루에만 7천억 원을 번답니다. 야, 돈을 이렇게 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과거 일대기를 보면은요, 닷컴 버블 때 정말 파산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회장의 인생 자체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힘드셔도 여러분, 제가 오늘 두 편의 첼로 음악과 함께 또 CC의 음악 힐링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드셔도 마이클 세일러 회장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힘냅시다. 아셨죠? CNBC와의 어제 인터뷰에서 지난 2주간 마이크로스트리지의 보유 비트코인 평가액이 54억 달러, 약 7조 5,897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요, 하루에 7천억 원을 벌고 있다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다 쓰고 못 죽을 것 같은데. 자, 미국 대선 이후 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평가액이 하루에 5억 달러도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스트리지는 미국의 네노라는 대기업들보다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우리 돈 36조 원을 넘어섰는데 S&P 500 지수 구성의 기업 중에 마이크로스트리지보다 많은 현금과 시장성 유가증권을 가진 곳은 애플과 구글 단 12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세일러 회장은 4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사모았는데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총 매입가는 현재 시가의 절반을 밑도는 16조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회사의 주가도 같은 기간 무려 2,500%. 몇 프로? 2,500%. 와, 대박. 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 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5만 개 이상 매집하면서 마이크로스트리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34만 1,200개로 불어났고요. 평가액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던 미국의 투자은행 IB 골드만삭스가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와우. 또 다른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골드만삭스가 1조 원 넘게 손해봅니다. 지난번 뉴스에도 알려드렸잖아요. 노스볼트 파산 보호 신청.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를 노스볼트에 최소 8억 9,600만 달러를 투자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폭스바겐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노스볼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지분의 1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노스볼트는 150억 달러, 약 2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받고도 수율 문제 극복에 어려움을 겪다가 세계 전기차 시장 침체란 악재까지 더해지자 결국 지난 21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골드만삭스도 저렇게 투자를 잘못해요. 야, 저렇게 파산보호 21조? 와, 21억도 아니고 21조를 투자받고도 망해? 와, 얼마나 회사 운영을 못했으면. 우리는 흔히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는 투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거는 늘 위험자산 투자라고 하는 리스크가 따라 붙는 거니까. 참, 미준호한테 오지 제가 자문해줬을 텐데. 작게리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가 요즘에는 최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애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AI 지각생이라고 통하잖아요. 자, 애플이 왜 이렇게 AI 지각생이 되나?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그렇죠? 팀 쿡은 장사하는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 출신의 CEO는 이 엔지니어의 DNA가 없지요. 그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고 너무 안전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려면 왜 애플 CEO로 왔을까? 그냥 펩시콜라나 코카콜라로 가지. 코스코로 가던가. 혁신이라고 하는 DNA를 잃어버리게 되면 애플이 아니라 애플 할아버지도 못 살아남죠. 그렇죠?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 제 친구 일론 머스크를 보면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결국 완성에 갔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6차였죠. 스페이스 X 발사도 보면 결국 트럼프까지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었잖아요. 왜냐면 젓가락 착륙이 안 됐잖아.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보완하면서 그 다음 또 발전해서 결국은 화성까지 간다 아닙니까? 저는 안 갈 겁니다. 하지만 화성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혁신의 노력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애플은 너무 몸을 사리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애플을 보면 애플은 성장주가 아니다, 더 이상. M7에서 빼야 된다. 애플은 그냥 가치주다.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그런 말 듣는 게 되게 치욕이죠. 뭐 이번에 아이폰 16 저도 바꾸긴 했지만 아이폰 16이 저는 좋아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저도 노안이 오니까 좀 큰 화면의 전화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그냥 바꾼 거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맥스를 써봤거든요. 아이폰 16 좋은 거는 옆에 버튼 눌러서 바로 카메라로 바뀌는 거 맡기는 뭐 좋은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나이를 먹으니까 뭐 좀 기능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텐데 아유 귀찮고 뭐 할 시간도 없고. 애플이 뒤늦게 뭐 AI 뛰어들고 해봤자 뭐 가정용 무슨 뭐 로봇 참 애플이 참 정말 스티브 잡스가 천국에서 뒷목 잡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좀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 자, AI 지각생으로 불리는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를 13년 만에 개편해 반전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시리를 오픈 AI 챗 GPT급으로 똑똑하게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과연 새로운 시리가 애플의 AI 경쟁력을 회복할 묘수가 될지는 시장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LLM, 시리라고 불리는 대대적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오픈 AI의 챗 GPT가 다른 음성 서비스를 따라잡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최근 몇 주간 대화형 시리 개발을 암시하는 구인 광고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조금 디스할게요. 이제사 구인을 해? 아이고 참말로.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적용해 사용자 명령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시리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인데요. 자, 블룸버그는 개편된 시리는 사람처럼 상호작용하고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작업을 처리한다면서 더 발전된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시리는 내년쯤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출시는 1년여 지난 2026년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전했는데 업계에서는 AI 후발주자인 애플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13년 된 시리 서비스를 개편하는 건 애플이 AI 분야 최강자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였지만 다른 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기능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죠.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 18에 최근 아닌데 16인데 그쵸. 예, 16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편하지 않은 부분을 이거 아이폰에 AI 들어갔다고 했나? 아무튼 네. 자, 구글과 마서 등이 챗 GPT 스타일의 대화형 AI 모델을 선보인 데 비해 시리는 현재 단순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헐리우드의 리메이크작 같다며 시리는 여전히 기본 명령 지금 몇 시야? 뭐 날씨는 어떻게 돼? 음악 틀어줘?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하는데 적합한 수준이며 종종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라거나 질문이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SEC가 요까지 소식이고 자, 다음 소식은 자, 미국 증권 당국이죠.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자, 인도 최대 재벌이죠. 아다니 회장에게 자, 일로 와 조사받아라고 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미국에서 증권 사기 및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의 아다니 그룹의 구아탐 아다니 나이가 62세 회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인도 매체를 인용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SEC는 아다니 회장이 받은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그의 인도 자택에 소환장을 송부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의 조카이자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도 이름이 참 사가르 소환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소환장은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됐으며 인도 서부 구자라트니 아다니 회장 자택에 도달하기까지 추가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어느 시대 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로 이메일로 때려야지. 자, 앞서 미국의 뉴욕 동부지검은 지난 20일 아다니 회장과 그 조카 등 8명을 증권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투자자들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사로부터 수십억 달러, 수조 원대의 자금을 확보하고자 재무지표를 허위로 꾸미고 인도 공무원들에게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뒷돈 뇌물 대박이다. 건넨 대가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인도 증시에서 아다니 그룹의 10개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인데 미국의 현행법은 외국에서 벌어진 부패 혐의 사건이라도 할지라도 미국 투자자나 미국 시장이 연관된 경우 연방 검찰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다니 그룹은 여러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아다니 회장이 1988년 창립한 아다니 그룹은 불과 30년 만에 인도 최대 물류, 에너지 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는데요. 어쩌니 수상하다고 했어. 현재 아다니 그룹은 항구, 공항, 운영 등 인프라 사업을 필두로 석탄, 가스 등 자원 개발, 유통과 전력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장 과정에는 모디 총리가 유착했다는 의혹이 인도 야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거 잘못 터지면 대한민국 명처럼 모디 총리도 조금 위험해지겠는데요. 모디. 자, 트럼프 팀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비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 모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조금 전에 속보에서 밝혔는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연방 총무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정권 인수 준비와 관련된 직원 고용비와 여행비, 사무실 공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자금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무제한 거둘 수 있다고 밝혔네요. 이거 참말로. 자, GSA와의 협약 체결을 피한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가 처음인데요. 자, 이 협약을 체결하면 인수팀에 최대 720만 달러, 약 101억 원의 연방 자금이 지원되지만 개인에게서 받은 후원금이 1인당 5천 달러, 즉 700만 원으로 제한되면서 후원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인수팀은 모금 목표액, 기부자, 자금 사용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벤스 2025 인수 주식회사로 알려진 인수팀은 다크머니 비영리 단체로 설정돼 있어 국세청에 기부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런 행보가 윤리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2.0 행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정부와의 잠재적 갈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당선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선거 기부와 달리 외국인도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IRS, 국세청이죠. 트럼프 인수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기부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IRS가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주 그냥 줄을 제대로 쓰네. 참말로. 근데 여러분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칼자루가 쥐어지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무튼 이 권력과 이 줄 앞에는 정말 불 앞에 나방들이 몰려다니듯이 아주 그냥 엄청 몰려드네요. 그쵸? 자, 이거 참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다르게 미국 학교 급식 있잖아요. 아이들 이거 얼마나, 특히 공립학교들은 얼마나 부실한 줄 아세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이제 교표분들은 자녀들 다 도시락 싸주잖아요. 근데 K치킨이 뉴욕 학교 급식을 뚫는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K드라마에서 먹던 치킨도 먹고 떡꼬치도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맨하탄 북부 할렘가에 있는 데모크라시 플랩 고등학교에서 조금 못 사는 지역입니다. 만난 리아는 들뜬 표정으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냥 평소 먹던 급식은 양도 적고 맛 진짜 짜요. 막 그냥 아유 못 먹어. 근데 너무 맛있었다고. 알고 봤더니 이제 코리안, 더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의 맛 해가지고 제네시스 바베큐가 급식에 대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잘했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미국에도 보면 뭐 한국의 뭐 CJ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비고 정말 브랜드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남지도 않은 코스코 이런 데 납품하지 말고 학교 급식을 좀 저렇게 뚫으면서, 그쵸? 학교 급식을 뚫으면서 학교 쪽에다가 저렇게 하면 얼마나 큰 마케팅 효과가 될 수 있을까? 단지 마케팅만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애플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애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플은 뭐 코스코에 납품을 하고 어디 해도 저희 같은 회사도 리셀 가격을 주지도 않아요. 텍스 다 내고 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애플이 할인해 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학교, 학생들 스튜던트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되게 잘하는 거죠.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하이 스쿨, 그다음에 대학까지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럼 어릴 때부터 그 애플의 기기를 쓰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커서도 애플 친화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애플 참 머리 좋다. 이거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부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푸드도 미국에 와서 그렇게 뚫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그렇죠. 한국의 그 백종원 보면 막 학교 급식 군부대 막 해가지고 막 먹이고 막 해가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왼쪽은 누군지 아시죠? 배우 정우성입니다. 또 오른쪽 누군지 아세요? 예, 문갑입니다. 문갑이. 저랑 종씨인데 나이 차이가 16살.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연애 소식을 왜 하냐면 이 정우성이 결혼설 없이 아빠가 돼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가비 씨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정우성이래요. 이 디스패치가 보도를 했는데 루머 아니에요? 아니 정우성 소속사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맞다고. 이거 참말로 이거. 대박.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좀 전해드릴게요. 이거 충격인데 이거 되게 충격인데. 자, 연애 전문 매체인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좀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와 정우성은 2022년 2년 전에 한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만나서 가깝게 지내다가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고요. 앞서 문가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극비 출산 소식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국적인 외모와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주목받으며 뷰티 프로그램 등에서 활약하던 문가비는 2020년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22년부터는 SNS 업로드도 중지했거든요. 활동 중단 4년 만에 출산 고백으로 근황을 알린 문가비는 이제는 하나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스패치가 문가비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유명 남자 배우 정우성이라고 폭로했고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정우성 소속사 측은 공식 인정했습니다. 소속사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근에도 배우 신현빈과 열애설이 있었지만 즉각 부인했던 정우성. 그랬구나. 하지만 자신의 친자에 대해서는 바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사실 그가 배우 이지아 씨와의 열애설을 인정했을 때 이후 12년 만입니다. 정우성 씨는 1973년생, 51, 문가비는 1989년생, 35. 와, 축하합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충격이야. 여러분 저도 지금 충격입니다. 방금 들은 속보를 해서 야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미주널의 공부방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돌아오는 이번 주에 연기 없이 이번 주에 바로 최종 인터뷰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주널 공부방은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아셨죠? 뭐 정보만 얻기를 원하고 뭐 그래서 오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주식 몰라도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오시게 되면 후회 없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왜 힘들고 헤맸는지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더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영상을 올리는 바로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출근길 화이팅!